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 어느 먼 곳이 그리운 소식이기에 이 한밤 소리 없이 흩날리는요. 처마 끝에 호롱불 여위어가며 서글픈 옛 자친양 흰 눈이 내려 하얀 입김 절로 가슴이 메어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내 홀로 밤 깊어 뜰에 내리면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 희미한 눈발, 이는 어느 이뤄진 추억의 조각이기에 싸늘한 추해 이리 가쁘게 설레이느뇨. 한 줄기 빛도 향기도 없이 홀로 차단한 의상을 하고 흰 눈은 내려서 쌓여 내 슬픔 그 위에 고이 서리다. 김광균, 설야. 설야는 193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1등으로 당선한 작품이다. 이때 시인의 나이 25. 하지만 김광균은 개성상업학교를 다니던 13살 때부터 일간지와 월간지에 적잖은 작품을 발표한 바 있는 이미 신인으로 볼 수 없는 시인이었다. 그는 조숙했다. 아니, 조숙해야만 했다. 11살 때 그의 아버지는 중풍으로 쓰러진 지 12이틀 만에 세상과 그리고 아들과 작별했다. 아버지의 죽음은 곧 파산을 의미했다. 빚쟁이들은 집까지 차압하고 그것도 모자라 자식이 후일 자라서 빚을 갚겠노라 약조하는 문서까지 요구했다. 그의 어머니는 호박에 말뚝 박는 일만은 참아달라고 애원하며 섣달 그 추운 날 채권단이 머물던 집 추녀 끝에 서서 한 발도 움직이지 않았다. 꼬박 닷새 만에 채권단은 아비의 부채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불만기를 어머니에게 내밀었고 김광균은 이를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두고 평생토록 간직해 두었다고 한다. 13살 때는 3살 위 누이마저 세상을 떠난다. 그의 김광균은 처음으로 가신누님이란 시를 중해일보에 발표하게 된다. 죽음은 그를 조숙하게 했다. 죽음은 시를 낳았고 그의 시에 애상의 정조를 띠게 했다. 그와 동시에 죽음은 그로 하여금 가족에 대한 강한 책무의식을 갖게 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1931년 경성고무 공업주식회사 군산지사로 취직하여 간다. 하지만 군산에 가서도 김광균은 1933년 들어서부터 본격적으로는 1934년부터 신문지상에 시를 발표하기 시작한다. 그러던 중 김광균은 문단의 중진이자 조선일보에 근무하고 있었던 모더니스트 시인 김기림이 금년도 내가 추천하는 신인으로 자신을 꼽은 글을 신문에서 접하게 된다. 훈단의 회상에 따르면 그때의 감격은 승천을 시작하여 지붕을 뚫고 샤갈의 그림처럼 하늘로 높이 날 정도였고 그리하여 신진 시인 김광균은 의기양양하게 서울에 올라가서 곧바로 조선일보 학예부에 전화해 김기림을 불러냈다. 김기림은 당시 여배우 김현실이 경영하던 낭랑다방에서 만나자 하고서는 어둑어둑할 무렵에야 나타났다. 어느 기록에는 헬멧 모자에 반바지 스타킹 스타일로 아프리카에 간 리빙스턴 박사처럼, 또 다른 기록에는 테니스 모자를 쓰고 책을 2억 원 팔에 낀 채 콰이강의 다리에 나오는 영군 장교 같은 짧은 바지에 스타킹을 하고서 말이다. 그러고서는 소다수 2잔을 놓고 다방문이 닫힐 때까지 김기림은 프랑스 시단의 동향과 시와 회화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김광균에게 늘어놓았다. 그날 밤 이후 김광균은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된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그날 밤의 낭랑다방 대화는
나의 시작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쳐 주었다. 고흐의 수차가 있는 가교를 처음 보고 두 눈알이 빠지는 것 같은 감동을 느낀 것도 그 무렵이다. 그때 느낀 유럽 회화에 대한 놀라움은 지금도 생생하다. 세계 미술 전집을 구하며 거기 침몰하는 듯하여 나는 급속히 회화의 바다에 표류하기 시작했다. 시집보다 화집이 책상 위에 쌓이기 시작했고 내 정신세계의 새로운 영향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 같다. 김광균, 30년대의 화가와 시인들 중에서. 그러다 서울 본사로 직장을 옮겨온 것이 바로 저 설야가 발표된 1938년의 일이다. 이미 문단에서 주목을 받고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중앙문단 활동을 하게 된 것도 이때의 일이다. 회사에서 퇴근하면 곧바로 지금의 소공동으로 달려가서 이봉구, 오장환, 이육사, 서정주, 윤공강, 신석초 등의 문인과 만나 시를 논하고 예술을 나누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룹이 바로 자우선 동인이다. 이뿐 아니라 많은 화가와도 교유했다. 특히 그는 피난지 부산에서 만난 이중섭을 높이 평가했다. 1955년 미도파 백화점 화랑에서 열린 이중섭 작품전의 안내장에 김환기와 더불어 김광균의 축사가 실린 것은 이때의 인연덕이다. 작품전은 성공적이었다. 관람객이 성황을 이루었고 당시의 화단을 흔들어댔다. 하지만 수금은 아니되고 이중섭의 정신은 갈수록 이상해졌다. 불행과 절망의 끝. 이중섭은 사망 후에도 무용거자로 취급되어 사흘이나 방치 연회해야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병원 측의 배려로 절반이나 삭감된 입원비 9만 원조차 감당할 수가 없었다. 걷어들인 조의금이라고 해봤자 고작 4만 원, 아니 5만 원을 김광균이 지불했다. 이쯤에서 그의 설야로 다시 돌아가 보자. 그리운 서글픈, 이뤄진 추억, 싸늘한 추해 등 도처에 애상적인 정조가 깔려있다. 을에 눈 내리는 밤의 전경이 그러하다. 그리움, 그러나 돌아갈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을 시인은 노래하고자 한 것. 그렇다면 이 시의 꽃은 역시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 한 구절을 위해 이 시가 존재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다. 그러나 현재 중등 교과서에 실린 문학작품 가운데 가장 도발적이고 관능적인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이 표현이 주는 매혹을 제대로 음미해 볼 여유도 없이 안타깝게도 주로 기법적인 측면에서만 공부를 하게 될 뿐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대목을 두고 바로 시각의 청각화, 공감각적 이미지 등을 운이하는 것이다. 헌데 명색이 시 전공자인 나 자신도 도대체 그런 설명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겠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먼 곳에서 여인의 옷 벗는 소리가 귀에 들리겠는가? 왈가닥 처녀아이도 아니고 여인이 그것도 옆방에서가 아니라 먼 곳에서 옷을 벗는데 그 소리가 들릴 수 있겠는가? 더구나 그 옷은 하늘하늘한 실크 잠옷이거나 곱고 단아한 한복이거나 어딘가 그런 이미지가 아니겠는가? 그렇다. 아무래도 안 들린다. 김광균이 주목한 것은 바로 밤눈의 이러한 속성, 곧 소리 없음, 고요함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눈은 소리 없이 내릴 뿐 아니라 눈 내리는 밤은 평소보다 더 고요하기까지 하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 눈의 입자가 육각형 흡음 구조라서 밤에 눈이 쌓이면 사위가 고요해진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우리 누구나 경험해 보았듯이 밤눈은 눈치도 못 채고 있다가 무심코 창밖을 보거나 방을 나서야 알 때가 많다. 그때의 감동과 설렘을 떠올려 보라. 어쩌면 이 시의 화자도 방 안에 있다가 눈을 맞이했고
그래서 뜰에 내려갔을지도 모른다. 소리 없이 흩날리는 눈이었으니 정녕 그는 눈 오는 줄 미처 몰랐으리라. 하지만 소리가 나는 것은 청각적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겠으나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과연 어찌 표현할까? 시냇물이 졸졸 흐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나 시냇물이 소리 없이 흐른다는 것은 달리 어찌 표현하겠는가? 바로 이 지점에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라는 표현의 묘미가 숨어 있는 것이다. 한번 인터넷에서 용각산 광고를 찾아보라. 이 광고는 우리나라 광고사에서 손꼽히는 명카피와 음향 효과로 유명하다. 그 이전까지 제약회사들의 광고는 약품의 효능을 선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 광고는 그런 말 하나 없이 신생 제약회사 하나를 일약 중견회사로 성장케 했을 정도로 광고 효과가 대단했다고 전한다. 원래 이 광고는 우리나라 음향 효과계의 대부인 김벌레가 형사 콜롬보에서 주인공 콜롬보의 목소리로 유명한 당대 최고의 성우 최응찬의 목소리를 동원해 만든 라디오 광고였다. 이 광고는 제품을 좌우로 흔들자 뚜껑 속에 들어있는 숟가락이 흔들리는 소리인 서걱서걱 이어지는 성우의 멘트. 이 소리가 아닙니다. 다시 또 흔드는 소리가 들린다. 사각사각. 이 소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1초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라디오에서 1초의 공백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다. 그 순간 비로소 들리는 성우의 목소리. 네, 이 소리입니다. 이로써 소비자의 호기심과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제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만 제품의 특성과 신뢰성을 인식시켜주는 광고가 될 수 있었다. 텔레비전 광고에서는 곧바로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라는 멘트가 이어진다. 사실 진해거담제인 용각사는 가루약이라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거부감이 있었지만 이 광고를 통해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분말의 생약 성분이란 점을 어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소리가 나지 않음을 알리기 위해 다른 잡소리를 들려주는 아이디어. 침묵에 소음을 섞고 그 소음을 제거함으로써 침묵을 전하는 이 광고의 발상. 내친 김에 자동차 레간자 광고도 찾아보라. 당시 대우자동차는 엔진 소음이 크다고 악명이 높았다. 대우는 레간자라는 신형 자동차를 통해 그런 이미지를 불식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고민은 마찬가지였다. 소리가 나는 건 표현하기 쉽지만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 어떻게 표현한단 말인가. 이 광고 역시 텔레비전 광고로는 드물게 침묵 장치에 의존한다. 아름다운 들녘 도로를 소리 없이 자동차가 지나간다. 그러자 작은 잡음처럼 들려오는 개구리 울음소리. 차창이 스르르 올라가며 닫히자 개구리 울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침묵 속에 자동차가 질주한다. 그런가 하면 속편 광고에서는 바셋 하운드 강아지 한 마리가 자동차 뒷좌석에서 편안히 잠을 자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잠시 후 어디선가 들려오는 벌의 날갯짓 소리. 차창이 소리 없이 열리고 벌이 날아가자 차 안은 다시 고요해진다. 강아지의 코 고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 그 정적 끝에 마지막 멘트가 흘러나온다. 쉿, 레간자. 이 광고 역시 발상은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먼 곳의 여인의 옷 벗는 소리야말로 용각산의 숟가락 소리요, 레간자의 개구리 울음소리, 벌의 날갯짓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랴. 눈 내리는 밤은 먼 곳의 여인의 옷 벗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하거나 눈 내릴 때 나는 소리는 먼 곳의 여인의 옷 벗는 소리처럼 거의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뜻.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 어느 쪽이든 설야는 고요하고 적막하다.
그러나 그것은 숟가락 소리도 개구리 울음소리도 아니기에, 여인은 옷 벗는 소리기에 신비하고 야릇하고 관능적이고 몽환적인 느낌을 던지며 아련한 그리움까지 선사해 주는 게 아닌가. 일찍이 김기림은 김광균이 소리조차 모양으로 번역하는 시인이라고 평했지만 이 시는 침묵조차 모양으로 만들어냈던 것. 이것이야말로 이 시의 매력이다.